네,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권 대출 변동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석 달 만에 하락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실제 빚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이제 이번 주 경제 이슈들 경제부 엄윤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화면 상단에 넣는 제목 중에 하나가 가계빚 완화 효과 글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글쎄인지 엄 기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코픽스는 일단 변동형 대출 금리 기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매달 집계되는 코픽스는 은행 변동형 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의미합니다.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로 예적금 등 수신 상품의 금리 변동에 반영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코픽스가 오르면 은행은 그만큼 더 많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코픽스가 내려가면 그만큼 은행은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금리 인상 요인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가계 입장에서는 코픽스가 내려가면 가계빚 부담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2달 연속 올랐던 코픽스가 이번 달엔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이 그래픽을 보면 아시다시피 지난달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는 전달보다 0.01%포인트 내린 3.69%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정기 예금 금리 인상이 주춤했던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코픽스와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의 변동금리도 소폭 내렸습니다. 하지만 워낙 감소폭이 작아서 실제 가계 빚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적입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신용 위험도가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한 원리금 상환 부담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인 위험 부담이 신용도가 낮은 차주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네, 특히 최근에 다시 은행권을 중심으로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예수신 금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실 언제 다시 코픽스가 오를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네, 방금 하신 답변이 바로 글쎄에 대한 답이었고, 자, 이번 코픽스 결과에 관심이 많이 갔던 건 바로 가계빚 때문인데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네,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대출은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다시 살아나면서 가계대출이 넉 달째 오름세입니다. 네. 지난달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은 6조 원 가까이 늘었는데요. 문제는 오름폭입니다. 정말 보면 알 수 있듯이 갈수록 증가했는데 1년 10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덩달아 잔액 기준 가계빚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가운데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5달 연속 급증하면서 전체 빚 규모를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관련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실제로 이렇게 올해 1월 만여 건에 그쳤던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월부터 회복세가 뚜렷해졌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 살아난 영향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금리가 높다는 기사는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이 가계대출이 늘어난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동안 계속되는 수출 부진에 경기 회복까지 더뎌지자 정부는 내수 살리기에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대표적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고금리 상황으로 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보금자리론과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DSR 규제까지 풀었습니다. 여기에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은 은행권을 돌면서 상생금융을 내세우며 대출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이 커졌고 주택 구입 수요도 덩달아 증가한 겁니다. 네, 여기에다 최근 시중은행이 출시하고 있는 50년 주택담보대출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그동안 만기 30년에서 35년이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시중은행들을 중심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이 잇따라 출시됐습니다.
말 그대로 50년을 만기로 대출을 빌려서 이자를 50년 동안 나눠 내겠다는데 이 기간이 많이 늘어났죠. 예. 이렇게 대출 만기 기간이 늘어나면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오랫동안 갚아야 하기 때문에 내야 하는 이자가 불어나긴 하지만 이게 DSR 규제를 받는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DSR 규제가 연소득 대비 해마다 갚아 나가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원리금 상환이 줄어들면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이런 초장기 주담대가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주택금융공사가 내놨던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했을 때 나이 제한이 시중은행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무리해서 집을 사도록 부추긴다라는 비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도 50년 주담대 대출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이미 지난 주말부터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에 나이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렸는데요.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번 주 기자들과 만나서 연령 제한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복현 원장도 같은 날 50년 만기 주담대와 관련해 DSR 규제가 적정했는지 현장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DSR 중심으로의 관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주담대 산정 과정에서 그것들이 적정한지는 아마 저희가 실태 점검을 하게 될 것이고 하반기에 가계대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없는 것을 챙겨볼 것이고 하지만 벌써부터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역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왜 번번이 내 집 마련에 40대, 50대를 소외시키냐 이런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는 금감원이 17개 은행장을 모아서 이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 실태에 대해 종합 점검을 실시하고 법규 준수 여부와 심사 절차의 적정성, 또 가계대출 영업 전략 등을 따져보겠다 이렇게 사실상 경고한 겁니다.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서는 DSR 산정이 적정했는지 살펴보고 제도 개선 사항이 있다면 관계 부처와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정조준하는 모양새입니다. 아까 공감하며 보고 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가계대출 급증이 대내적인 변수라면 대외 변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나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가 소비, 생산, 투자 모두 부진합니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까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가 촉발한 채무 불이행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부동산 이 추락이 금융 위기까지 이어지면서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투자 은행들도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줄줄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픽을 보시다시피 JP모건 체이스는 6.4%에서 4.8%로, 일본 미주오 증권은 5.5%에서 5%로, 바클레이즈도 4.9%에서 4.5%로 내렸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지금 헝다그룹이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석 달 만에 2,500선을 내준 코스피는 오늘도 하락 출발하더니 간신히 2,500선에서 턱걸이한 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0.98% 내린 877.32에 장을 마쳤고요. 대신 어제 장중 연고점을 찍었던 환율은 어제보다 3.7원 내린 1,338.3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 원화 가치가 너무 빨리 떨어졌다라는 인식 속에서 어느 정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중국발 악재 탓에 우리 시장도 출렁이고 있는데요. 중국 위기가 곧 우리에겐 악재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중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국이기 때문입니다. 대중 수출 의존도만 해도 20%에 달하는데요. 중국 경기가 나빠진다면 우리 수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수출이 줄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달러화가 줄게 되고 또 우리 경기도 회복하는 데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예상을 뛰어넘는 미국의 경기 회복세도 지금 당장은 반길 수 없습니다. 이 고금리에도 소비와 금융시장이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의 긴축 기조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각으로 지난 16일 공개된 7월 FOMC 정례회의 회의록을 보더라도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 위해 충분히 긴축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원화 대비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욱 강세를 이어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엄윤주 기자의 진단을 쭉 종합해 보면 결국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대내외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랐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황이 덜 열악하다는 건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뭐 금리 인상이 상당히 많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훨씬 덜 열악한 상황. 중국 부동산에 뭐 직접적으로 투자한 게 많거나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확률은 상당히 뭐 적다고. 그러면서 중국발 위기에 당장 우리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일 거라면서 하반기 경기 회복세를 예상하는 기존의 상저하고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9월부터는 아마 무역 수지가 더 기저적으로 흑자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고 10월 경제에는 아마 수출도 플러스로 진입하지 않을까.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중국발 악재에 미국 긴축 기조까지 이어진다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 건데요. 중국의 경제 활동을 재개했던 우리로서는 빨간불이 켜졌다는 뜻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하반기에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될 가능성보다 안 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우리나라 실물 경제 전체의 경기 전반의 추세를 상저하고로 예상을 했는데 수출이 망가지면 상저하고는 안 돼요. 이렇게 지금의 경제 상황을 보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청년 실업률 발표까지 중단하는 등 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고요. 미국의 긴축 기조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과 중국이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사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이 부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유류세, 정부가 인하 조치를 이번 달 말에 종료하기로 했는데 2달 연장하기로 다시 결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휘발유 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요즘 부동산 가면 깜짝 놀란다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또 산유국들이 생산을 줄이면서 지난주 국제 유가가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지난주 평균 1리터에 1,695원을 기록하더니 이번 주 들어서 1,7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25%, 경유는 37% 깎아주는 조치를 오는 10월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시죠. 국민 부담 완화 차원 그리고 최근에 국제 유가 오름세 등을 감안해서 10월 말까지 일단 2개월간 탄력 세우를 계속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여전히 세수가 걱정입니다. 상반기 기준 지난해보다 40조 가까이 세수가 덜 거쳤기 때문입니다. 유류세가 포함된 세목인 교통에너지 환경세도 지난해보다 7천억 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유지하기로 한 거는 심상치 않은 물가 때문입니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가 겹치면서 농산물 가격도 들썩이고 있고요. 대중교통 요금까지 일부 올랐습니다. 민간 소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 유가 오름세가 장기간 지속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2달 이후에 유류세 인하 여부를 다시 판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에 어떤 경제 이번 주 이슈를 쭉 훑다 보니 부동산 시장과 주유소가 겹쳐서 아까 주유소를 부동산이라고 언급을 한 거 잠깐 정정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경제부 엄윤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